축하한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믿고 선택한 남자한테 정확히 버림받았다. 현관 앞에 주저앉은 내 아내 서진은 끝내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남편도, 애인도, 부모도 마지막엔 모두 등을 돌렸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외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되살렸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다. 결혼 3년 차 임신 소식까지 들려왔고 나는 아내를 지극히 아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사랑을 숨막힘으로 느꼈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다. 서진의 상사 태준. 작은 균열은 금세 파국이 되었다. 출산 직후 서진은 내게 이혼을 꺼냈고 나는 그녀가 숨기려던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다. 결말이 궁금한가? 단순한 외도 이야기가 아니다.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웃게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오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날 서진이 퇴근하자마자 조심스레 말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말이야? 진짜로? 확신이 선 뒤에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서진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서진아. 너무 고맙다. 그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소중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집안일은 전부 내가 맡았다. 퇴근길엔 영양제와 과일, 미역국 재료를 사들고 갔다. 설거지하지 마. 앉아서 쉬어. 물은 챙겨 마셨어. 혹시 몰라서 스포츠 음료도 샀어. 춥지? 덥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처음엔 서진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 진심이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괜찮다니까. 나 좀 혼자 두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서진에게는 그게 숨막힘이었던 모양이다. 내 말투와 행동, 사소한 걱정까지도 잔소리와 간섭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과해? 나를 엄마로만 보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 무렵 빈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다. 서진 회사의 상사 태준이었다. 카카오톡 알림에 그의 이름이 잦아졌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몸은 괜찮죠? 메시지를 읽는 서진의 표정은 내 문자에 답할 때와 달랐다. 나에겐 응, 괜찮아로 끝내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길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온도 차이는 분명했다. 대화는 곧 업무를 벗어났다. 요즘 아내랑 잘 안 맞아요. 민석 씨 같은 사람이 남편이면 편할 텐데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서진의 마음은 달랐다. 임신 후에 느낀 답답함이 그 말 몇 마디에 풀리는 듯했다. 나는 서진을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로만 보았다. 그는 서진을 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 차이를 서진이 좋아하게 된 걸 나는 늦게야 알아챘다. 어느 순간부터 서진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외출 계획도 없는데 옷을 갈아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다. 어디가? 그냥 기분 전환. 그렇게 웃어넘겼다. 늦은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온 날 향수가 짙었다. 입술색이 달랐고 표정엔 묘한 여유가 있었다. 그 이후 서진은 내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알림이 오면 화면을 재빨리 뒤집었다.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일 얘기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어색한 공기, 흔들린 시선, 숨긴 무언가가 거실에 남았다. 대화는 줄었고 눈은 서로를 피했다. 서진은 집 안에서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반면 휴대폰 속 누군가에게는 자주 미소 지었다. 임신으로 퇴사한 뒤에도 서진은 이유를 만들어 외출했다.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돌아오는 얼굴은 늘 들떠 있었다.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아내의 마음을 점령해 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문장을 본 건 그때였다. 서진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히 뜬 한 줄.
우리도 빨리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 후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차라리 침묵이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믿었다. 어느 날 서진이 먼저 말했다.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나 잘해.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불안이었다. 얼음 같은 시간이 쌓이던 어느 날 마침내 진통이 왔다. 나는 서진을 병원으로 옮겼다. 긴 시간 동안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나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첫 울음이 들리던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생했다. 서진아, 정말 잘했어.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서진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하게 울렸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이상했다. 감동도 벅참도 없었다. 어딘가 멀리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 같았다. 며칠 뒤 퇴원하는 날, 나는 차 문을 열어주고 아이를 조심히 태웠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서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서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손에 힘이 들어가 핸들이 살짝 흔들렸다. 서진은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줘.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는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 더는 못 살겠어. 나는 한참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 그럼 내 부모님께 먼저 가서 말하자.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둘이 정리하면 돼. 왜 숨겨? 떳떳하다면 같이 가.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안 간다니까. 제발 이건 그만하자고 했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방향을 틀었다. 서진은 내가 인천 친정으로 향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는 분당 부모님 댁 앞에 멈췄다. 왜 여기야? 아이부터 맡기고 가야지. 너희 일에 아이를 끌어들일 순 없으니까. 나는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를 조심히 안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얼마나 예뻐. 잠깐 보고 가는 거니? 어머니,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느낀 듯 잠시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나는 간단히 목례하고 차로 돌아왔다. 서진을 향해 짧게 말했다. 이제 내 친정에 가자.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차가 인천 친정 근처에 멈추자 서진은 안전벨트를 움켜쥐었다. 안 내려. 이건 우리 둘 문제야.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둘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서진이 끝까지 버티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여기서 전화해서 모시지 뭐. 잠깐. 알았어, 내릴게. 서진은 결국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장인어른이 신문을 접으며 물으셨다. 무슨 일인가? 나는 숨을 고르고 단단히 말했다. 서진이가 외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모님은 입을 가린 채 뒤로 물러섰고 장인어른은 들고 있던 신문을 탁 하고 내려쳤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원본 메시지, 호텔 결제 내역, 출입 기록 캡처, 둘 사이에 오간사적인 문장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 보였다. 모두 법적 효력 있는 증거였다. 장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서진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서진은 떨리는 목으로 중얼거렸다. 오해야 깊은 관계 아니었어. 그냥 말만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나는 차갑게 끊었다. 말만 하는 사람이 호텔 예약까지 하진 않아. 장인어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을 내려다봤다. 내가 우리한테 무슨 수치를 준 건지 알기나 하냐? 그리고 서진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퍼졌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장모님은 소파에 털썩 앉아 흐느꼈다.
나는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음은 태준 씨 댁으로 가겠습니다. 서진이 얼굴을 번쩍 들었다. 안 돼. 거긴 제발 가지 말자. 그 사람은 상관없어. 나는 비웃듯 말했다. 상관없다. 너 그 사람이랑 미래 약속했다며. 떳떳하면 같이 가. 서진을 데리고 다시 차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에 태준 집 주소를 입력하자 서진의 손이 파랗게 질렸다. 창밖 불빛만 스쳐 지나갔고 차 안엔 엔진 소리만 남았다. 서진은 조용히 울었지만 그 울음은 후회가 아니라 들킬 두려움에서 나오는 울음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태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곤문이 열렸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다. 태준의 아내 윤정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눈을 마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제 아내와 남편분이 외도를 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밀어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카카오톡 원본, 호텔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예약 문자.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태준 씨가? 서진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서로 힘들다 보니까. 짝. 서진의 고개가 한쪽으로 꺾였다. 윤정의 손바닥이 정확히 서진의 뺨을 후려쳤다. 입 다물어. 변명하지 마.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칼 같은 냉기만 서려 있었다. 내 남편 이용해서 뭐 하려고 했니? 내 주제에 뭘 믿고 설치고 다닌 거야? 바로 그때 주차장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태준이 들어왔다. 여보, 나와.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걸음이 멈췄다. 서진, 나, 윤정, 그리고 태준. 내 쌍의 시선이 공중에서 서로 얽혔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아내한테 다 말했다. 순식간에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그냥. 윤정이 휴대폰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오해? 이게 오해야? 호텔 결제까지 해놓고 오해라고 해? 태준은 한 걸음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나 진심이었어.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심? 그게 진심이라고? 태준은 서진을 힐끗 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과는 정리할 생각이었어. 그녀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어. 서진의 숨이 멎는 듯 멈췄다.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잘 됐네. 그렇게 뜨거웠으니 둘이 앞으로도 잘 살아봐라. 그리고 담담히 덧붙였다. 대신 위자료는 정확히 청구할 거다. 윤정 역시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물론이지. 회사에도 보고할 거야. 상사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이랑 외도 절대 못 넘어가.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그건 제발, 그건 아니면 내 커리어가 끝나. 끝나야지. 윤정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가정 버리고 책임 버리고 도망치고 그런 커리어라도 무너져야 균형 맞는 거 아니야? 태준은 숨이 가빠지며 중얼거렸다.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데? 나는 짧게 말했다.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윤정이 바로 계산하듯 말했다. 민석 씨 쪽, 나 쪽 합치면 1억 후반은 각오해. 태준은 입을 벌린 채 굳었다. 그 돈 내가 어떻게? 그 순간 태준의 태도가 돌변했다. 안 되겠다. 난 못해. 이혼이고 뭐고. 난 내 인생부터 지켜야 해. 서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태준은 서늘한 눈빛으로 잘라냈다. 미안하지만 너랑 살 여유 없어. 그리고 이 일로 잃을 게 너무 많아. 넌 이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처참한 침묵만 남았다. 윤정은 이를 악물고 서진을 노려봤고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축하한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믿고 선택한 남자한테 정확히 버림받았다. 서진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떨며 일어나 도망치듯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뒤에서 짧게 말했다. 도망칠 생각 마. 이혼 서류랑 위자료 청구서 준비되면 연락할 거다.
받아라. 서진의 어깨가 크게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나는 서진을 부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결국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이 한 것이었으니까. 서진은 가요 곳도 정하지 못한 채 걷다가 결국 친정 앞으로 향한 모양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허공에 울렸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이야기만 하자, 제발.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장모님의 떨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돌아가라. 엄마, 나 진짜 갈 데 없어, 부탁이야. 이번엔 장인어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한 짓 잊었나?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딸로 여기지 않는다. 한 번만 다시 잘해볼게, 제발. 우리는 널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오지 마라.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집 안에 불이 꺼졌다. 따뜻해야 할 집이 더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다. 집도 남편도 애인도 부모도 잃은 서진은 한참을 방황하다가 결국 공원 벤치에 웅크려 앉았다. 새벽 공기는 잔인하게 차가웠다. 그녀에게는 어디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뒤 가진 돈이 바닥나자 서진은 결국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공기, 얇은 이불, 새어들어오는 곰팡내. 그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표시된 이름은 나였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 준비됐다. 도망치지 마라. 얘기하자. 그리고 서진은 같은 날 또 한 가지 소식을 확인했을 것이다. 태주는 회사에서 징계해고됐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며 회사 이미지 훼손 사유까지 적용됐다고 했다. 서진 역시 그날 권고사직 처리됐다. 직장도, 평판도,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끝났다. 서진은 소송을 피하려고 나와 윤정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수용했다. 그리고 결국 태준과 마찬가지로 2억 원대의 빚을 떠안았다. 오랫동안 내 수입에 기대 살던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 보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돼. 겨우 얻은 반지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아무 일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이 바라던 새 인생은 분명 시작됐지만 그 모습은 그녀가 상상하던 삶과는 전혀 달랐다. 밤일만으로는 부족해 낮에는 일용직까지 뛰어야 했다.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허드레실도 마다할 수 없었다. 서서 일하는 날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면 손끝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였다. 머릿결은 퍽퍽해지고 피부는 거칠어졌다. 그렇게 몸을 망가뜨려 벌어온 돈 대부분은 빚과 위자료로 빠져나갔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늘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만 하는 나날이 반복됐다. 남은 건 빈 지갑과 무너져가는 몸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낡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처연하게 중얼거렸다. 나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걸듯 휴대폰을 들었다.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끝에 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나 너무 힘들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숨까지 떨리는 목소리였다.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당신이랑 아이랑 나 정말 잘할게. 잠시 정적.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진아, 넌 그럴 자격 없어. 제발 나 좀 구해줘.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너를 구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걸 똑바로 봐.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하며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서진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서진을 다시 보게 된 건 참 잔인한 우연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서진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다. 후줄근한 머리, 마른 어깨, 지친 표정. 예전에는 외출 전 립스틱 하나 고르는데도 30분이 걸리던 사람이었다. 내가 기억하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님이 다가오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거스름 돈을 건네는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다 허리를 다쳐 그만뒀다는 얘기. 식당 설거지 일을 하다 손이 불어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얘기.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전전하며 버틴다는 얘기까지. 나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그녀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어느 새벽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서진을 다시 보았다. 빚이라던 직원에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터벅터벅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1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치 그 종이컵 하나에 마지막 온기가 담긴 것처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후회, 절망, 체념 그리고 현실을 감당할 힘조차 없는 눈빛.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통쾌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차갑게 결론 지었다. 선택은 서진이 했고 결과도 서진이 감당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다리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복수라고 할 것도 없는 너무나 정당한 결말. 누구도 대신 치워줄 수 없는 대가였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서진을 찾아보지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추락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서진과 이혼이 끝난 후 나는 일부러 그녀와 관련된 소식을 피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법이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굳이 들려준다. 처음 신호는 사소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단톡방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 혹시 XX동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여자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않아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초성 하나, 특징 두 줄이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사람? 아직도 저기서 버티는 중? 단 몇 줄의 반응만으로도 누구 얘기인지 숨길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다. 고민 10월 남편 있는 여자가 상사랑 바람나서 위자료 물고 쫓겨났다는데요. 금세 베스트 게시글이 됐다. 실명은 없었지만 다들 알아보는 분위기였다. 법 잘 아는 사람 하나가 댓글을 남겼다. 실명 쓰면 명예훼손이니 초성만 씁시다. 웃긴 건 초성이 더 정확하게 적히는 바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친절하다. 특히 남의 불행을 퍼즐 맞추는 데는 더더욱. 며칠 뒤 회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블라인드에도 떴어요. 선 넘은 상사유부녀 사건 그거 그 맞죠? 굳이 말 안 해도 안다. 블라인드에는 직장인들 특유의 냉소적인 언어로 서진과 태준의 일이 해부되고 있었다. 징계는 당연. 부하 직원 건드린 시점에서 커리어 끝. 유부녀 만나서 인생 말아먹은 케이스 또 추가네. 사람들은 진실보다 비웃을 포인트를 더 열심히 찾았다. 누군가는 태준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말했다. 이 얼굴로 부하 직원 꼬셨다고? 자존심 상한다 크크. 익명은 잔인했다. 하지만 정확했다. 서진도 알게 된 듯했다. 퇴근길 편의점 근처에서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장면을 목격했다. 저 사람 아니야? 맞다니까. 기사까지 돌았어. 그녀는 마스크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가게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다. 쇼핑몰 화장실에서 울다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들었다. 왜냐면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루머가 아니라 서진이 직접 선택한 현실이었으니까. 게다가 더 아이러니한 건 서진과 태준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그토록 들뜨고 자신감 넘쳐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책임지기는커녕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흠집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문장을 들었다. 잘못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쩌면 그 말은 참 괜찮은 교훈 카드였다.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야 할 문장이었고 지금은 딱 맞는 타이밍이기도 했다. 커뮤니티의 심판은 법보다 빠르고 법보다 매섭고 무엇보다 오래간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태준에게 벌어진 일은 한마디로 빠른 몰락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고 그 과정은 놀랍도록 드라마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나올 만큼 딱 자기 수준에 맞는 결말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동료를 통해 들었다. 부장, 팀장, 인사팀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고 했다. 태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는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서진 씨가 먼저 저에게 마음을 보여서 저는 진심이었고 그 순간 인사팀장이 딱 잘라 말했다. 진심이면 더 문제입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심이면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했는데 그건 아마 웃음이 터질까 봐 참느라 그랬을 거다. 징계 결과는 해임. 회사에서 가장 무겁게 내리는 벌 중 하나였다. 그리고 사내 공지에 찍힌 딱 3줄. 상급자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회사 이미지 실추. 인사위원회 결과 해임 조치함. 이 짧은 문장이 태준의 경력을 단숨에 끝냈다. 그토록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팀장이라는 명함 한 장이 지우개로 슥 지워지듯 사라졌다. 퇴사하는 날 그는 빈 박스 하나 들고 건물을 나왔고 경비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이거였단다. 그래도 나갈 때 인사 정도는 하고 나가요. 태준이 남긴 건 인사도 체면도 아니고 주차 요금 미납 영수증 하나였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간 태준을 맞이한 건 윤정의 정리된 짐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이혼 서류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회사에서 남 좋은 소리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뒤에서 한 집 보니까 당신 자격 거기까지였네. 태준은 무릎 꿇고 애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윤정은 비웃었다. 기회? 당신이 우리 가정에 줬던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지? 말이 끝나자마자 윤정은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속 시원했다. 이후 태준은 전셋집을 빼고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내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까지 합치니 부담은 커졌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이랬다고 한다. 아, 요즘 힘들어서 미안. 정확히 남이 아니라 태준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몇 주 뒤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한강 산책로 구석 벤치에서 캔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전에 회사 선배들 앞에서 잘난 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축 처진 어깨에 구겨진 점퍼 하나, 머리는 손도 못 댄 듯 엉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너도 만족했냐? 나는 담담히 답했다. 아니, 만족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야. 태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맞아. 내가 잃은 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깨달음 따위에 위로를 보태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한강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따뜻한 기분이었다. 잘못으로 얻은 관계는 결국 서로를 끌어내릴 뿐이다. 태준과 서진은 서로에게 기대려 했지만 결국 서로의 추락 속도만 빨리 당긴 셈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진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었고 태준의 바닥도 아직 남아 있었다. 이혼이 끝난 뒤 집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고요였다.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지니 공간은 그대로인데 공기의 온도가 달랐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순 없었다. 이제 이 집의 공기를 다시 데우는 건 나와 아이의 몫이었다. 아이가 3살을 갓 넘긴 때였다. 말이 서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나이. 가끔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다가도 갑자기 엉엉 울며 엄마하고 부를 때면 가슴 한켠이 저리게 내려앉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억지로라도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이면 울음이 잦아들면서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꼭 붙잡았다. 그 온기가 내게 버틸 이유가 되었다. 돌봄과 일이 동시에 필요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 근무 시간을 조정했고 아이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는 내가 아침마다 직접 데려다 줬다. 아빠, 오늘도 데리러 와? 그럼. 아빠는 약속 안 어겨. 아이 손등에 도장을 찍듯 약속하며 웃었다.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집에 돌아오면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하고 조금씩 루틴을 만들었다. 저녁은 최대한 직접 만들었다.
김 간장밥, 계란국, 간단한 나물. 화려하진 않아도 정성이 담긴 따뜻함이면 충분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아이와 그림책을 읽는 시간. 나는 비로소 안도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는 둘만의 조용한 평화였다. 주말이면 한강으로 나갔다. 아이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 뒤에서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다. 놓지 마. 무서워. 걱정 마. 아빠가 뒤에 있어. 아이의 두 다리가 불안하게 페달을 밟다가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 둘이 만든 조용하고 작은 행복이었다. 그 모습을 보던 옆 벤치의 한 여성이 살짝 말을 걸었다. 아이가 참 밝네요. 아빠를 많이 믿는 표정이에요. 나는 가볍게 인사만 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과 반쪽을 건네고 아이도 낯가림 없이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연락처도 어떤 뉘앙스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한강바람은 유난히 덜 차갑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내 방 책상 앞에 앉았다. 법원 서류, 위자료 납부 일정표, 가계부.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래도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진 않았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를 위해 움직이는 삶이었으니까. 서진과 태준의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 휘가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었다. 나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천천히 다시 살아보자. 조용한 재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하지만 단단한 우리 둘만의 하루였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용히 쌓아 올리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날아든 그림자로 흔들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와 공원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서진의 절친이었던 민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입술엔 이미 비난이 준비된 표정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나 봐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깔린 냉기가 명확했다. 나는 가볍게 인사만 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는 있어요? 애 엄마를 그렇게 내쫓고 혼자 편하게 사는 거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유형 익숙했다. 내쫓은 게 아니라 선택은 서진이 했죠. 선택. 민지가 코웃음을 쳤다. 서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남편이었으면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신부터 육아까지 혼자 떠안고 우울해진 와이프 좀 보듬어줄 순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내 팔이 잠시 떨렸다.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민지 씨, 본인이 알고 있는 건 서진이 말한 반쪽짜리 이야기일 겁니다. 그 말에 민지는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또다시 나를 세웠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애 엄마였잖아요. 거기까지 들은 순간 아이가 내 목을 꼭 끌어안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아이 앞에서 더 언성 높이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민지는 씩 던지듯 말했다. 정 떨어진다 정말.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원인을 모른 채 남은 조각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 며칠 뒤 같은 동 유층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저기 지난번에 제가 괜한 말을 했던 것 같아서요. 알고 보니 서진이 집을 나간 직후 아파트 단톡방에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 것 같더라는 소문이 그 아주머니 입에서 시작된 거였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사정도 모르고 동네에서 말이 너무 빨리 퍼져서.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해해요.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바뀌니까요.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저희 집 남편도 바람난 적 있어서 괜히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힘내요. 아버님. 짧은 사과였지만
한동안 내 마음에 걸렸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5층에 사는 김 과장이 서 있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다.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과일이라길래 조금 남아서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봉지 안에는 잘 잘라 담긴 과일과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힘든 시기일 텐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일 한 통보다 그 짧은 문장이 더 큰 위로가 됐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신호 같았다. 아이를 재운 뒤 베란다에 나가 한강 쪽 불빛을 바라봤다. 밖에서 밀려오는 시선들은 때로 상처가 되고 때로 오해가 되고 가끔은 이렇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제거는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이웃, 사람들, 시선 속에서 천천히 조금씩 다시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말자.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단단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그림자 너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어느 늦겨울 아침이었다.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아이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 어린이집 정문 앞 난처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코트 한 벌에 얇은 니트, 바람만 스쳐도 흔들릴 듯한 모습. 서진이었다. 아이의 손이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안쪽으로 감싸 안았다. 서진은 나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등원부터 먼저 하고 얘기합시다. 교실 앞까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서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은 초조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닥달하는 기색은 없었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나 부탁이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이 한 번만 보고 싶어. 안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라도. 얼굴만 딱 한 번만.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부탁은 한 번 허용하면 두 번, 세 번으로 번진다는 걸. 서진 씨, 지금 아이는 안정이 제일 필요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 내가 망쳤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도. 근데 나도 엄마니까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니까. 참 편리한 단어였다. 너무 늦게 꺼냈다는 점만 빼면. 나는 정면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서진 씨가 엄마라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죠. 서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언제든 괜찮아. 등원할 때 말고 하원할 때도 되고. 멀리서 보는 것만이라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내 말을 기다렸다.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말 걸지 않을 것.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것. 아이 눈앞에 나타나도 내가 허락한 거리 밖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 그 말은 서진의 마음에 칼처럼 꽂힌 듯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정서였다. 지킬 수 있겠어요? 서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정도면 지킬게. 나는 차갑지 않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정리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미리 약속하고 시간 정하고 아이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죠. 서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낙담인지 안도인지 애매한 표정이었다. 고마워. 이렇게라도 기회를 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를 받을 만큼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으니까. 서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시야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발끝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다. 하지만 서진은 약속이라도 기억하듯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 선택. 누군가는 그래도 엄마인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의 감정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다. 아이의 마음. 그 한 가지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결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아이 편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2년이 흘렀다. 서유리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생각보다 훌쩍 자라 있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을 볼 때면 어느새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 우리는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서진을 다시 마주했다. 낡은 청소복, 거칠어진 손, 수건을 두른 목, 세월이 만든 흔적이 한눈에 보였다. 서진은 우리를 보자 손을 멈췄다. 민서,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잠시 뒤 서유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아이를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서유라 많이 컸네.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택은 서유리 몫이었다. 짧은 정적 후 서유리가 먼저 말했다. 잘 지내셨어요, 엄마.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삼켰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핑계도 설명도 없었다. 늦었지만 진짜였던 사과. 서유리는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문장에 서진은 어깨를 떨며 울었다. 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돌아오는 길, 서유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미워만 하고 싶진 않았어. 아빠가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두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류철 속 이혼 서류 사본을 접어넣었다. 흉터였던 종이가 이제는 한 장에 지나간 페이지로 느껴졌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살아내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